큽니다. 거기는 주민번호도 없고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단순히 집 코드 정도만 가지고 개인정보와 결합을 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수백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한국의 그 1200개의 정보를 그러니까 2500만 명, 3000만 명의 정보를 가지고 간 회사들은 직원 5명 둔 중소기업 업체예요. 데이터를 관리할 아무 능력도 없는 회사고 데이터 마이닝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정보를 가져가서도 하지를 못하죠. 그건 뭐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스마트하게 무슨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어떤 마케팅에 쓰냐는 것이죠. 2000년도에 10년간 서울대를 졸업한 학부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고 졸업했는가를 10년간 학생들 성적표를 실제 분석을 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라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는데요. 두 가지만 이거 스마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인문사회계를 졸업하는 서울대 학생들이 과학 과목을 딱 한 과목씩만 듣고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과목은 안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핵심 교양으로. 과학기술 시대에 2000년부터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 과목밖에 듣고 졸업하지 않는데 그럼 왜 안 듣냐? 저희가 사회대 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해서.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과목들 있지 않습니까?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들을 수가 없냐면 물리, 생물을 고등학교 때 들은 적이 없는데 여기 와서 물리학개론을 들으면 CD로 깔리거나 F를 받거나 하는데 들을 수가 없다. 이게 대답이고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인문사회계 학생을 위한 과학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물리학과 화학과 교수님들이 안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 과목 만들어서 난 가르칠 시간 없다. 그 과목을 제가 교양학부장을 하면서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 미국의 대학들 조사를 해봤더니 버클리, 위스콘신 이런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주립대학들 인문사회계 학생이 들을 수 있는 과학 과목이 100개가 넘습니다. 매 학기. 서울대학은 딱 4과목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기가 참 어려워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인재를 키우고 있는 과학기술 시대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마칠게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김진영 교수님께 또 같은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특히 스마트 기술과 사회 이런 주제를 하는데 그걸 제가 3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스마트 기술 산업, 스마트 산업이니까 아까 얘기를 했고 이제 남아 있는 거를 스마트 국민, 과연 국민이 얼마나 스마트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마트 국가가 얼마나 스마트한가 이 차원에서 약간 얘기를 해보자고요. 스마트 산업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했으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지식 산업이라는 거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그 지식 산업을 도구 산업으로서 소프트웨어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 너무 오래 얘기하는 것 같아서 생략 그 정도 하고 스마트 산업은 마치고 그다음에 스마트 국민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강명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이 스마트해야 돼요. 그래야지 스마트 시대에 스마트 기술을 이용해서 잘 살 수 있고 안락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국민 교육에 스마트 교육 과연 얼마나 하는가 하는 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단지 주어진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그 스마트한 국민이 할 수 있는 게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새로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국민을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스마트 국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스마트 국가 돼야 됩니다. 그것에 과연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스마트 국가가 되는가? 정보화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자정부 그래가지고 지난 한 20년 동안 투자해서 유엔에서 이렇게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우리나라가 전자정부 1등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전자정부 시스템이 뭔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거 대부분이 정부가 하는 그 사업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정부의 어떤 서류를 달라고 요청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을 대신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영 교수님 주신 말씀이 소위 스마트 시대 스마트한 우리의 일상으로 가는 데 있는 반스마트적인 제도, 정책, 그다음에 관행들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이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 궁금하신 것 혹은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만 또 여러분 여기 계신 전문가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싶으신 내용들이 있으면은 질문을 몇 개 받고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마트 시대 하면 가장 이제 같이 나오는 단어가 네트워크입니다. 그죠? 네트워크인데 이제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사회 관계가 이제 양적, 질적으로 많이 변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들도 이제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 시대는 사실 이게 네트워크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사회적 자본이라는 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신뢰 관계는 굉장히 낮다고 저는 생각을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스마트 시대에 어떤 스마트한가 이 질문과도 사실 좀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지금 질문 주신 데 이어서 우리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에 나눌 이야기가 지금까지 산업, 그다음에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소통과 일상생활의 문제로 넘어가면서 아마 소통의 주제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실 얘기인 것 같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선생님 주신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못하신 이야기 있으면 나중에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스마트 시대의 소통의 양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스마트 시대의 소통의 개념은 달라지고 있는가? 조금 전에 선생님 지적하신 신뢰의 문제도 그 중에 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아울러서 스마트 시대, 스마트 미디어에 의해서 매개되는 시대의 소통의 자유, 그다음에 소통의 규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변해나가는 그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오늘 패널 대담자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강명구 선생님 먼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그 스마트폰이 되면서 혹은 뭐 요즘에 SNS나 이런 것들이 소통을 원활하게 활발하게 해서 이제 사회가 뭐 네트워크 사회로 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질문해 주신 분도 신뢰, 사회적 자본 뭐 이런 것들이 꼭 그렇게 그걸 보장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 저도 상당 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한두 가지